5년. 그 시간은 강태준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고독으로 빚어진 거대한 산맥과 같았다. 전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그는 무적의 전신이라 불렸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승리라는 두 글자가 따라붙었고 그가 걸어온 길은 패배를 모르는 신화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은 단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고향, 서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5년 전 그가 떠나온 세상의 전부인 어머니가 있었다. 도착한 서울은 기억 속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는 빌딩 숲은 더욱 높아졌고 사람들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각박해 보였다. 태주는 화려한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탄탄한 근육과 날카로운 눈빛은 숨길 수 없었지만 그가 풍기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는 그를 그저 평범한 청년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잊고 그저 아들로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태주는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했다. 어머니가 사는 동네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했다.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상가들이 정겹게 늘어서 있었다. 하지만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그는 낯선 긴장감을 느꼈다. 길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낡은 건물, 그의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그곳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기대와 그리움으로 쿵쾅거렸다. 어머니,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려던 외침은 목구멍에 걸려버렸다. 식당 앞, 그의 어머니가 한 무리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허름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오만함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깡마른 체구에 번지르르한 머리, 그리고 비웃는 듯한 입꼬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가지고 놀듯이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아줌마, 이딴 낡은 건물 가지고 뭘 그렇게 버텨? 우리 장 회장님께서 좋게 좋게 말씀하실 때 팔아버려. 어차피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가면 여기 다 밀어버릴 건데. 아니, 여긴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며 온몸의 근육이 경직됐다. 그가 5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겪은 어떤 위험한 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그를 더 깊은 분노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 남자가 낄낄거리며 어머니의 어깨를 밀쳤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고 그 순간 태준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한때 수백 명의 적을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냉철함을 잃어버렸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어머니한테서 손 떼!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마치 겨울의 심연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목소리에 남자들은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평범해 보이는 청년을 보며 조롱하듯 웃었다. 이거 봐. 아줌마. 아들이 나타났나 보네.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나타나서.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발은 땅에 붙어 있는 듯 했지만 상체는 순식간에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주먹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으로 남자의 턱을 가볍게 쳐올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움직임에는 수년간 단련된 정교함과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다. 남자의 몸은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맥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눈은 흰자위만 보였고 정신을 잃은 듯했다. 주변의 다른 남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다. 그들은 한눈에 보아도 전문적인 싸움꾼들이었지만 그들 앞에 청년이 풍기는 기운은 그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덤벼들지 않고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본능은 이 남자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주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태준아. 태주는 말없이 어머니를 껴안았다. 그의 품은 어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그 순간. 그는 5년간의 모든 고통과 싸움을 보상받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를 울리고 모욕한 이들,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배후의 그림자에 대한 복수심이었다. 그는 그들이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전신의 그것으로 돌아갔다. 평범한 아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복수를 갈망하는 냉혹한 전사만이 남았다. 이 사건은 그의 조용한 귀환을 산산조각내고 그를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으로 내몰았다. 이제 서울은 더 이상 평화로운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의 어머니를 위해, 그의 정의를 위해. 그날 밤 서울의 한 고급 룸살롱은 평소의 활기 넘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룸의 주인인 장도우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테이블을 뒤엎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있는 부하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장도우는 자신의 소중한 차인 벤틀리를 긁은 것만으로도 살벌한데 어머니 식당 앞에서 맞은 자존심의 상처가 더 아팠다. 장도우는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화가 난 듯했다. 이게 다 뭐야? 고작 늙은 아줌마 하나 처리 못하고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와 내 차까지 망가뜨리고. 죄송합니다, 도련님. 그런데 그 남자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입 다물어 순식간에 내 놈들 6명이서 한 명한테 당했다는 게 말이 돼. 나 참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네. 장도우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의 신경질적인 분노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오만하고 경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대형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의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등에 업고 살아왔기에 그에게 실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남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번 재개발 사업 역시 그의 거만함을 채우기 위한 장난감에 불과했다. 작은 식당 주인의 저항은 그에게는 파리를 쫓는 것보다도 하찮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파리가 갑자기 독을 가진 벌로 변한 것이다. 그 새끼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뭐라도 말해봐. 당장 찾아내서 박살내 버릴 거야. 도련님, 그 남자는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옷차림에. 그냥 평범한 청년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빛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눈빛이 무서워서 쫄 것 같냐. 당장 가서 CCTV 싹 다 뒤져. 건물주 새끼든 뭐든 다 상관없어. 누가 내 심기를 건드렸는지 찾아와. 그리고 그 아줌마 가게. 내일 당장 철거반 보내서 밀어버려. 내 눈에 띄지 않게 해. 장도훈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감히 이 장도훈을 건드린 놈은 이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된다는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한편 강태주는 어머니의 식당에서 그녀를 안심시킨 후 밖으로 나왔다. 그의 표정은 다시금 평정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조용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도훈이라는 이름. 그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의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태주는 5년 동안 무적의 전신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모든 정보력과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범한 청년의 모습 뒤에 숨겨진 거대하고 정교한 정보 네트워크의 수장이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전 세계의 정보가 움직였다. 그는 익명의 메신저를 통해
옛 부하들에게 첫 번째 지령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 정보, 특히 장도훈이라는 이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하라. 신속하고 은밀하게 정체를 드러내지 마라. 몇 시간 뒤 태준의 노트북 화면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쏟아져 들어왔다. 장도훈의 신상 정보, 그가 관련된 건설사 JK건설의 비리 의혹, 그리고 재개발 지역 내에서 벌어진 수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자료는 너무나 상세했고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장도훈은 단지 거만한 철부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악질적인 존재였다. 그는 철거민들을 폭력적으로 내쫓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협박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경찰과 정치인들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존재했다. 태준은 차분하게 자료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정했다. 어머니를 모욕한 분노는 여전히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고 있었지만 그는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전략가였다. 무턱대고 덤벼드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장도훈과 그의 세력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계획이 필요했다. 정보를 흘려라. 익명으로. 장도훈이 이번 재개발 과정에서 벌인 불법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일부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전달해.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숨겨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태준의 지시는 정확하고 간결했다. 그는 단순히 장도훈에게 복수하는 것을 넘어 그를 지탱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단지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악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 싸움이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평범한 직장인처럼 옷을 입고 한 중소기업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신분,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것이었다. 평범한 사무직 직원, 누구도 그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전신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어머니를 뵐 때 외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길 계획이었다. 그날 오후, 태준이 심은 정보들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장도훈의 불법 재개발에 대한 기사가 작은 온라인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장도훈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기사의 파장이 커지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배우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점차 혼란과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조롱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태준은 바로 이 심리적인 압박이 첫 번째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작됐군. 태준은 텅 빈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미미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자였다. 며칠 후, 장도훈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가 지시한 대로 어머니의 식당은 이미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그를 향한 익명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다. 작은 온라인 매체에서 시작된 기사들은 이제 메인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심층 취재가 시작되었다. JK건설의 불법 재개발과 비리 의혹은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장도훈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기사를 막으려 했지만 기사는 다른 매체를 통해 다시 퍼져나갔고 인터넷에서는 이미 재벌 3세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내 뒤통수를 치는 거야? 장도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핏발이 서 있었고 눈은 공포와 분노로 흔들렸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을 서서히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인 그 평범한 청년,
강태준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유일한 단서는 CCTV에 찍힌 흐릿한 뒷모습뿐이었다. 한편 태준은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에서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했다. 아침에 출근해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 작업을 하고 점심에는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 누구도 그가 전 세계 암흑가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존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태준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태준은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지하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최첨단 장비와 세계 각국의 정보망이 연결된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는 장도훈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전화 통화 내용,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그의 심리적 상태 변화까지도. 태준은 장도훈이 느끼는 초조함과 분노를 즐겼다. 그것은 그가 설계한 복수극의 첫 번째 단계였다. 첫 번째 목표, 장도훈의 자금줄을 끊는다. 태준은 5년 동안 모아온 부를 이용해 장도훈의 사업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투자자로 위장해 장도훈이 추진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주식을 매입한 후 갑작스러운 매도를 통해 주가를 폭락시켰다. 동시에 그의 부하들이 장도훈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이 모든 것은 장도훈이 눈치채지 못하게 매우 치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졌다. 장도훈은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과 금융당국의 조사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버지인 장 회장은 분노했다. 이 멍청한 자식, 내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 이딴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누가 내 뒤를 봐주겠어. 당장 가서 이 사태를 수습해. 장 회장의 질책은 장도훈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그 익명의 청년, 강태준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해 어머니의 식당이 있는 재개발 지역에 다시 한번 압력을 가했다. 그는 그곳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기 누가 나타나든 상관없어. 그냥 싹 다 밀어버려. 장도훈의 이성 잃은 행동은 태준의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다. 태준은 이미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서울 외곽의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상태였다. 그는 장도훈의 성급한 행동이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태준은 장도훈의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또 다른 지령을 내렸다. 장도훈의 부하들이 어머니의 식당으로 향한다. 그들을 막아라. 하지만 폭력은 최소화하고 그들의 뒤를 밟아 장도훈과 연결된 또 다른 세력을 찾아라. 태준의 부하들은 장도훈의 부하들보다 한 수 위였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장도훈의 부하들을 제압했고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모두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태준은 장도훈이 단순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약 밀매와 불법 무기 거래까지 손을 뻗친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태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의 암을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장도훈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법, 즉 철저한 분석과 냉정한 실행력으로 이 게임을 끝낼 계획이었다. 장도훈은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장도훈의 신경은 날이 갈수록 곤두서 있었다. 그의 사업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계속해서 방해받았고 언론은 그를 비리 재벌 3세로 낙인 찍었다. 그는 잠을 설쳤고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버지인 장 회장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를 대신해 다른 간부에게 재개발 사업의 총괄을 맡기려 했다. 장도훈의 오만함은 점점 더 깊은 좌절과 분노로 변해갔다.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그 새끼만 없으면 다 해결될 텐데. 장도훈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모조리 불러들였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일 당장 그 식당을 완전히 밀어버려. 싹 다 태워버려도 좋아.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모조리 조사해. 그 새끼가 분명히 주변에 숨어 있을 거야. 찾아서 내 앞에 데려와. 그의 부하들은 장도훈의 폭주에 겁을 먹었지만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다음 날 새벽 철거 장비와 함께 어머니의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태주는 어머니를 안전하게 피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식당 내부의 모든 물건까지 완벽하게 치워놓은 상태였다. 장도훈의 부하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그들은 주인을 잃은 낡은 건물을 부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태주는 이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장도훈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장도훈의 부하들이 식당을 철거하는 동안 또 다른 지령을 내렸다. 장도훈이 가장 아끼는 것, 그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약점, 그것을 찾아내라. 몇 시간 뒤 태준의 정보망은 장도훈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냈다. 장도훈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단순한 재벌 3세처럼 보였지만 그는 은밀하게 자신만의 비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불법 무기 거래와 마약 밀매였다. 이 사업은 그의 아버지인 장 회장조차 모르는 일이었고 이 사업을 통해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제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다. 이 비밀 사업은 장도훈의 모든 자금과 권력이 연결된 핵심이었다. 태주는 이 정보를 확인하고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장도훈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태주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그는 장도훈의 숨겨진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것은 단순히 그를 꺾는 것을 넘어 그의 모든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다. 태주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의 외모와 행동은 완벽하게 평범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전쟁터였다. 그는 장도훈의 사업 정보를 분석하며 그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밤샘 작업을 했다. 장도훈의 사업은 매우 은밀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전 세계 최고의 해커들과 정보 분석가들로 이루어진 팀이 있었다. 그들은 태준의 지시 아래 장도훈의 불법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씩 모아나갔다. 그들은 장도훈이 거래하는 비밀 계좌를 추적하고 그가 사용하는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했다. 며칠 후 태준의 팀은 장도훈이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섬에서 대규모 마약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은 장도훈의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고 만약 이 거래가 성공한다면 그의 세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었다. 태주는 이 거래를 막는 것이 장도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판단했다. 장도훈에게 미끼를 던져라. 그가 이 거래를 성공시키기 위해 직접 나서도록 만들어라. 태주는 장도훈의 사업을 방해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는 장도훈이 거래하는 무기상들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 거래를 방해하고 마약 유통 경로에 혼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은 장도훈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거래가 위기에 처하자 직접 현장으로 가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장도훈은 태준의 계획대로 미끼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부하들을 데리고 동남아시아의 그 섬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위장했다고 생각했지만 태준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를 해외로 끌어내어 그의 봉어지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계획이었다. 장도훈은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어떤 파멸로 이끌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그가 향하는 곳은 승리의 땅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지옥이었다. 장도훈이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으로 떠난 후 서울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평온함 속에서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도훈의 빈자리는 그의 아버지인 장 회장이 잠시 채우고 있었지만 태준은 이미 그들 부자 후지의 연결고리를 끊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장도훈이 떠나기 전 은밀하게 접촉했던 모든 인물들을 추적했고 그들의 대화 내용, 자금 흐름, 그리고 비밀 거래에 대한 증거들을 샅샅이 모으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의 팀에게 명령했다. 장 회장과 장도훈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라. 장 회장이 알면 분노할 만한 장도훈의 가장 은밀한 약점. 몇 시간 뒤 태준의 해킹팀은 장 회장의 비밀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장 회장의 아들인 장도훈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JK건설의 과거 비리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태준은 그 증거들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도훈이 해외로 떠나기 전 한 통의 비밀 전화 통화 기록을 찾아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비자금 일부를 빼돌려 자신의 불법 사업에 투자했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장 회장을 직접 만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장도훈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장 회장은 아들의 불법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 JK건설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들마저도 버릴 수 있는 냉혹한 사람이었다. 태준은 바로 그 점을 노렸다. 다음 날 오후, 태준은 김민준이라는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으로 장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장 회장은 평소처럼 거만하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는 눈앞의 청년이 자신의 아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전신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나? 나는 바쁜 사람이야.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오만함이 묻어났다. 태준은 그의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화면을 돌려 장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장 회장의 비자금 장부와 장도훈이 그 돈을 빼돌려 마약 밀매에 투자했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장 회장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태준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장 회장님께서는 이 증거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특히 아들이 아버지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마약 밀매를 했다는 사실은 JK건설의 주가를 순식간에 폭락시킬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말은 칼날처럼 장 회장의 심장을 찔렀다. 장 회장은 태준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그는 태준이 누군지,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알고 싶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인가 얼마면 되겠나?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 회장님께서는 그 정의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태준은 장 회장에게 제안했다. 장도훈의 불법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신에게 넘기고 장도훈을 경찰에 넘기라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태준은 모든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협박했다. 장 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아들을 향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결국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같은 시각,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섬에서 장도훈은 거래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지만 장호 회장은 이미 태준에게 모든 것을 넘긴 상태였다. 장 회장은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장도훈은 불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태준의 또 다른 지령이 발동되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시작해라. 장도훈의 목을 옥죄어라. 태준의 부하들은 장도훈이 거래를 하기로 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그들이 미리 심어놓은 정보들이 가득했다. 태준의 계획대로. 장도훈의 모든 불법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장도훈은 믿었던 거래 파트너들에게 배신당했고 그의 부하들은 태준의 부하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장도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한 명의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은 강태준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장도훈이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강태준은 서울에서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장 회장은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아들의 불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태준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장도훈이 운영하는 불법 무기 및 마약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순한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암흑가와 연결된 거대한 범죄의 카르텔의 일원이었다. 태준은 이 싸움이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었고 그는 이 도시의 어둠을 걷어낼 빛이 되어야 했다. 그는 장도훈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이 네트워크를 뿌리째 뽑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장도훈이 체포되더라도 이 네트워크는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심장부를 공격해야 한다. 돈과 권력의 흐름을 끊어라. 태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팀은 장도훈의 불법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든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했다. 그들은 장도훈이 사용하던 비밀 계좌들을 해킹하고 그 돈의 흐름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그 자금들이 한때 장도훈이 재개발 사업을 위해 로비했던 고위 정치인들과 부패한 경찰 간부들에게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장도훈은 단지 그들의 돈을 불려주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이다. 태준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익명의 제보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사, 시민단체, 그리고 내부 고발 전문기관에 이 모든 정보를 은밀하게 흘려보냈다. 그는 장 회장이 준 정보와 자신이 직접 수집한 증거들을 교묘하게 섞어 아무도 자신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 그의 목표는 단지 범죄자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탱하는 부패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서울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거물 정치인들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패한 경찰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냈고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명의 익명 제보자, 즉 강태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장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분노와 동시에 공포를 느꼈다. 그는 아들인 장도훈이 자신 몰래 얼마나 거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아들을 버린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태준에게 협력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이 파멸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태준의 능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그 자식은 대체 누구지? 그는 내가 아는 어떤 조직보다도 무서운 존재야. 장 회장은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태준에게 모든 것을 넘겨준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태준은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는 여전히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동료들과 웃고 떠들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전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는 과정이었고 그는 마지막 조각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준은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자 부패한 네트워크의 심장부인 한 남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는 바로 JK건설의 회장이자 장도훈의 아버지인 장 회장이었다.
장 회장은 태준에게 협력했지만 그는 과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태준의 어머니를 모욕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었다. 태준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에게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웠다. 태준은 장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 회장은 태준의 전화에 긴장했다. 장 회장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을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장 회장은 태준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버렸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태준은 자신의 손안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장 회장에게 보여주며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장 회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태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음 날, 장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아들인 장도훈과 관련된 모든 비리를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때 거만했던 자신의 모습 대신 처절하게 무너진 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은 진정한 정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강태준의 정교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적을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무너뜨렸다. 장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는 아들 장도훈의 비리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고위층의 부패 네트워크까지 모조리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한때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정재계의 거물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태준은 이 모든 과정을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의 정교한 퍼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부패한 뿌리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절망에 빠진 것은 다름 아닌 장도훈이었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의 비자금이 들어있던 은행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믿었던 부하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아버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장도훈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돈, 그리고 믿었던 가족까지. 그는 절망 속에서 문득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에게 주먹을 날렸던 그 평범한 청년. 그는 그 청년이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탔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힘을 이용해 한국으로 돌아가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 주리라 맹세했다. 한편 태준은 장도훈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장도훈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태준은 장도훈이 한국에 도착하면 경찰에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장도훈을 경찰에게 넘기기 전에 직접 그를 만나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의 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장도훈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네오의 모든 것을 잃었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끝낼 기회를 주마. 서울 외곽의 폐공장으로 와라. 혼자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장도훈은 그 메시지를 보며 분노와 함께 전율을 느꼈다. 그는 태준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청년과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는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새벽, 태준과 장도훈은
서울 외곽의 낡은 폐공장에서 마주섰다. 달빛만이 그들의 주위를 비추고 있었다. 태주는 평범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빛났다. 장도훈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네가 그 놈이냐?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장도훈은 태준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장도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네가 한 짓을 기억하느냐? 내 어머니에게 했던 모욕을.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장도훈은 그제서야 태준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는 그날 어머니의 식당 앞에서 자신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그 남자가 바로 이 모든 파멸의 원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이성을 잃고 태준에게 덤벼들었다. 이 자식!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만 없었으면. 장도훈의 주먹은 태준의 얼굴을 향했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그는 장도훈의 팔을 잡고 간단한 동작으로 그를 제압했다. 장도훈은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오만함은 힘 앞에서 무력했다. 태준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것이 네가 가진 힘의 전부인가? 너는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휘두르는 방법을 몰랐다. 네가 누군가를 모욕했을 때. 너의 파멸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태준의 말은 장도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태준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바로 그때 폐공장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은 장도훈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것이 너의 죄에 대한 대가다. 너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정의를 되찾았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장도훈을 체포했다. 태준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는 다시 평범한 김민준으로 돌아왔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언제든 다시 전신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도훈이 체포되고 그의 뒤를 봐주던 부패한 세력들이 모두 몰락하면서 서울은 일시적인 혼돈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환호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지만 태준은 이미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상태였다. 그는 다시 평범한 김민준으로 돌아와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완전한 평화를 찾지 못했다. 어머니의 식당은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되었고 태준은 조용히 식당을 새로 단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다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들의 침묵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악당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장도훈의 빈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로 채워질 것이고 부패한 시스템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 다시 전신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이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태주는 어머니의 식당에서 그녀를 돕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밝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이제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다. 엄마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말에 태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어머니를 잃을 뻔했던 그날의 공포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복수가 어머니의 미소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호자였다. 바로 그때 식당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옷차림은 허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태준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태준은 직감적으로 그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는 태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혹시 강태준 씨 맞으십니까? 누구시죠? 저는 당신을 찾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없었지만 태준은 그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에너지를 느꼈다. 그는 남자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남자는 태준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태준이 장도훈을 제압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태준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전신이군요. 5년 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전사. 그런데 왜 이런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겁니까? 남자는 태준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태준은 그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못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정보력에 놀랐다. 당신이 누구든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을 동료로 영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를 뿌리 뽑기 위해 싸우는 비밀 조직입니다. 장도훈 같은 쓰레기들을 처벌하고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태준은 남자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복수를 끝냈지만 이 남자의 제안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힘이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더 큰 정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태준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남자에게 말했다. 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당신들이 나의 목표와 같다면 나는 당신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싸울 겁니다. 태준의 눈빛은 다시 한번 전신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끝났지만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장도훈을 무너뜨렸지만 그것은 단지 거대한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울 새로운 동맹을 찾았다. 태준은 그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그의 이름이 권재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권재혁은 과거 정부의 비밀 특수 요원이었으며 부패한 권력의 환멸을 느끼고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들의 목표는 태준과 같았다. 사회의 어둠 속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대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것. 태준은 권재혁과 그의 조직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태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강력한 정보망과 숙련된 전투 요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태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태준은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작전을 계획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장도훈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또 다른 악의 세력이었다. 검은 칼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조직은 마약 밀매와 불법 무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인 범죄 카르텔이었다. 그들은 장도훈의 몰락을 기회로 삼아 서울의 암흑가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태준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권재혁의 조직원들과 함께 검은 칼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은신처, 자금 흐름,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신상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태준은 이 싸움이 과거 장도훈과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검은 칼날은 훨씬 더 거대하고 잔인하며 그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 싸움은 정면 돌파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장부를 노려야 합니다. 그들의 심장은 바로 그들의 돈입니다. 태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다. 그는 검은 칼날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여 그들의 돈줄을 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해킹팀을 동원하여 그들의 비밀 계좌에 침투하고 위조된 정보를 흘려 그들의 자금 흐름을 혼란에 빠뜨렸다. 검은 칼날의 수장인 섀도우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배우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점점 더 깊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변해갔다. 섀도우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서울의 암흑가에서 태준의 조직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준의 조직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섀도우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정보를 빼앗아 검은 칼날의 봉거지를 찾아냈다. 태준은 섀도우가 가장 중요한 거래를 하기 위해 자신의 봉어지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서울 외곽에 버려진 항구였다. 태주는 권재혁에게 말했다. 이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섀도우를 잡고 그들의 모든 것을 끝냅시다. 권재혁과 그의 조직원들은 태준의 지시에 따라 버려진 항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 칼날의 부하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태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태준은 은밀하게 접근하여 그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조용했다. 그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최소한의 힘으로 적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전투 능력은 권재혁의 조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태준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섀도우는 만만치 않았다. 그는 태준의 접근을 눈치채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순식간에 버려진 항구는 전쟁터로 변했다. 총소리가 울리고 폭탄이 터졌다. 태준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보호하고 섀도우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5년 전 그날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무도 잃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결국 태준은 섀도우와 1대1로 마주섰다. 섀도우는 태준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다. 내 놈이구나. 내 사업을 방해한 놈이 내 놈이 아무리 강해도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내 놈의 오만함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는 섀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의 주먹은 정의의 칼날이었고 그의 발차기는 불의의 사슬을 끊는 망치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미소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희생자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태준과 섀도우의 1대1 대결은 버려진 항구를 피로 물들였다. 섀도우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잔인하고 교활하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냉혹한 전사였다. 그의 공격은 예상치 못했고 그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태준의 눈은 섀도우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고 그의 몸은 그에 반응했다. 그는 모든 공격을 피하고 섀도우의 약점을 노렸다.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주먹에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그날의 분노를 실었고 섀도우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을 폭발시켰다. 이 싸움은 길고 처절했지만 결국 승리는 정의의 편에 있었다. 태준의 주먹이 섀도우의 심장을 향했다. 섀도우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는 태준의 힘 앞에서 무력했다. 태준은 힘이 다한 섀도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놈의 탐욕은 결국 너를 파멸로 이끌었다. 너는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휘두르는 방법은 몰랐다. 이것이 너의 죄에 대한 대가다.
태준의 말은 섀도우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력하게 쓰러졌고 태준의 동료들이 그를 체포했다. 그들은 검은 칼날의 모든 불법 사업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고 그들의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태준은 다시 평범한 김민준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의 식당에서 그녀를 돕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요즘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다. 행복해 보여. 태준은 어머니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전신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호자였다. 그는 자신의 힘이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더 큰 정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은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셨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 강태준으로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며칠 후, 태준은 권재혁과 그의 조직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태준에게 새로운 임무를 제안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태준의 말에 권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태준의 능력이 아까웠지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태준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그들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 그곳은 평화롭고 조용했으며 어머니의 미소가 언제나 함께했다. 태준은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전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언젠가 다시 전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불꽃을 어머니의 미소와 함께 지켜나갈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